성장성을 중심으로 하고 시가총액 상위를 먼저 건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 처음에는 금리로 시작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물가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갖고 하는 정책인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채권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채권.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의 지금 채권의 수익률이 좀 우리가 봐야 될 문제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달러라든가 아니면 금리라든가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아세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수출 기업이라든가 수입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환차성 환차익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데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자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하면 투자자 거대 자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 손들의 움직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채권에 큰 손들이 또 많고 채권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특히 미국 1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의 흐름을 좀 보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채권 수익률이 일단 채권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채권이란 자체가 그 원금 보장형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에 그 증권사나 금융사를 통해서 이제 채권 관련되어 좀 많이 추천을 받으실 텐데 채권은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채권이란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은 뭐냐 하면은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거거든요. 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안전하면은 이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적당할 거고 그다음에 원금 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좀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게 이제 채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나라도 부도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국채 부도가 나는 경우 그게 이제 뭐 요즘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60% 채권 수익률이 60%인가 기준금리가 60%인가 그러거든요. 네. 예. 보통 이제 채권에 이제 수반되는 이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자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그 은행의 명목금리 이자하고도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다는 곳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냐 하면 어떻게 해서는 그거를 처분해야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할인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할인율이라는 거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네, 거거든요. 안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막 옛날에 어음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가 네.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본이 시장이 좋아가지고 굳이 내가 뭐 이런 채권을 갖고 있어 주식 투자 수익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좋은데 그럴 때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신뢰가 안 갈 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랐어요. 완만하게 오르다가 올해는 수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식 살려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 무슨 채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정부에 대한 좀 불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요번에 이제 물가 잡힌 줄 알았더니만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빚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중국이 저도 신문에서 보니까 2010년인가 그때부터 미국 국채를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화폐를 막 찍어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언제죠?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에 그 저점을 찍고 8월 중순까지 주가가 올랐잖아요. 전 세계 주식들이 그래도 조금 숨통을 �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두 달이요. 그때가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때였고 8월 중순이 뭐냐면 다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채권 수익률이 바로 직전에 6월 달에 중순경에 채권 수익률을 지금 10년물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넘어버리게 됐냐면 이제 요번에 또 지표가 발표 났다 보니까 이거 금리 기껏 올려놨더니만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네라고 하니 채권 투자자들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이겠죠. 네. 투자자일 거 아니에요. 뭐 0.1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채권 수익률이 전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야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매크로 경제라고 해가지고 뭐 거시 경제를 봐야 된다 이러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10년물 채권의 수익률 그래프를 좀
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꺾여야지만 꺾이면다는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네. 들어오고 있고 그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나라가 제대로 돼야지 그 나라 안에 있는 기업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저는 보고 있죠. 아. 네. 연말에 이렇게 또 몇 개월 남아 있고 하니까 어영부영 뭐 자칫 잘못하면 연말 4%로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이제 환경이 놓여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아, 그러면은 아직 좀 금리 상승을 하는 그게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죠. 여지가 많이 남아. 아, 그러면은 또 이게 함부로 또 주식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는 지금이 사실 맞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되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접근 방법을 통했을 때는 어차피 그 경기가 회복을 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막 올라가고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근데 현실을 보면은 매수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타박타박 올라갈 거란 말이죠. 각도가. 조금씩.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새로운 자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여유롭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하셔야지 이게 바닥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접으시면은 또 이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은 그 조금 지루하게 이제 됩니다. 지루하게 갈 거니까 좀 여유롭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루하게 좀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뭐 4% 5% 이렇게 벌써 그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그게 또 맞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6개월에 1년이라면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라 경제의 체력이 아니라 펀더멘탈이 아니라 주식은 이미 그 반토막 난 거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것도 의외로 많이 있고 아직 과매도에서 까딱까딱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바닥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저도 제가 전에 썼던 책에 보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좋다가 붕괴되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저점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이 저점이라는 거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경기가 저점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예.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럼 내년 우리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다들 얘기하시는 게 내년이 가장 큰 경기에 침체가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논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본질은 뭐냐면 미래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실적이 나온 그 팩트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나올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렇죠, 투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반대로 보면은 이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그 주식은 쉽게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량을 내놓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잘 나타나죠. 그러면은 경기가 이제 그 바닥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후에 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어떤 주체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물량은 그러니까 이제 팔 사람들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지쳐서 파신 분들, 그 다음에 상황이 안 돼서 파신 분들 뭐 많잖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떨어지면 떨어져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그 물량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연기금도 잘 안 팔 거고 외국 기관 투자들은 많이 안 팔 거고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겠지만 대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나오겠지만 우리처럼 막 한 방에 다 팔고 떠나자 막 이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심파 투자자라고 하죠. 소심파 투자자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사줘도 주가는 툭툭 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이렇게 뜨지는 않겠죠. 매수세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경기와 상관 이시 주가가 뜰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으로 많이들 돈이 글 몰려가잖아요. 지금 요즘에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보험도 많이 지금들 다시 또 보험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이제는 안전자산을 해야 된다. 현금 확보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현금 확보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봐야 돼요. 은행을 가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갈 거고 채권도 못해도 3년 이상은 갈 거고 보험 같은 경우는 최소 5년에 10년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가지고 그런 안전자산을 가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 후에는 목돈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2022년인데 그럼 5년 후로 한번 바라보면 2027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7년이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훨씬 나아질 것 같은데요. 돈도 많이 풀렸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뭐냐면 잘해보자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거품을 이렇게 빼야 되는 이유가 이 거품 때문에 아예 박살나는 것보다는 빼서 더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면 5년 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님들이 안전자산의 예금이나 채권이라든가 보험했던 것들이 목돈이 생겨가지고 그때 들어온다는 거죠. 아, 빼가지고. 네. 왜냐면 만기 됐으니까 뭐가 좋은 게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시장은 경제는 좋아지고 하니까.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거군요. 딱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길만 이제 좀 아. 간절히 바라야 되는데. 그렇구나. 근데 어느덧 주가가 상승하는데 갑자기 주가가 쭉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금이 마침 또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뚝 들어오면 이게 툭 그런. 그렇구나. 예. 그럼 또 이게- 뒤늦게 올라타는 그런 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주식 투자의 적기라는 거는 사실은 뭐 아무 때나 하면 좋지만 이왕이면 싼 거 쌀 때 하면 네. 좋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요즘 어려울 때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맞아요. 맞는데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안전자산 물론 지금 어려운데 안전자산을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일부는 1년 정도 가 계시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3, 4년 후에 또 들어오시면은 좋다고 하는 경우가 또 우리 또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뭐 9월 정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한동안 이제 횡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경기는 막 급상승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주식 시장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선반영을 하니까 그렇죠. 1년은 선반영 나오면 지금이 주가의 바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서서히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니까 요즘도 사실은 옆으로 횡보하고나 저점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어떤 전문가님들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나스닥 그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 보면은 요번에 잘못 이렇게 금리 오르고 뭐 요번에 잘못되면 7, 8천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의 11,000에서 7,000이면 한 20, 30% 또 빠진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뭔가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금리도 4%, 4.5%라면은 미국도 본인들도 힘들거든요.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은데요. 네, 5% 이상은 못 올릴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고 환율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환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수출 기업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힘들거든요. 네. 꼭 미국만 잘 사는 법 없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살아야지 자기네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상단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죠. 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는 이제 이제 좀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이제 진정되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진정되고 경제는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다른 자산들도 그때 또 이제 안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스갯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타박타박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뭐 많지는 않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는 이 타박타박 오르는 경우가 저도 어떤 책에서 보니까 오히려 좀 오르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좀 오른다고 했을 때 2024년 9월에 산다고 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아주 저점은 아니고 좀 오른 상태에서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올인은 아니더라도 올인하면 안 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를 뭐 예금에 넣든 보험에 넣더라도 또 일부는 주식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참여하고 있으셔야 참여하고 있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좀 포기하지 마시고요. 참여를 하면서 네. 안전자산도 고려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막 진짜 막 지금 다 채권으로 막 달려가고 네, 그러면 안 예금으로. 돼요. 그리고 요즘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국채라도 그 채권의 본질은 뭐냐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도 못 구하는 거죠. 예.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중진국들이라든가 맞아요. 후진국들이 수익률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수익률 보고 하지 마. 설마 이 나라가 망하겠어? 설마가 아닙니다. 그죠? 네. 설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수익률을 너무 쫓지 마세요. 음. 뭐든지 수익률을 쫓다 보면은 항상 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채권이 대표적이죠. 네. 비과세다. 근데 환율이 그걸로 다 잡아먹어요. 비과세였는데 엄청난 건데. 그렇죠. 네. 그 수익률도 9%였어요. 근데 원금 되신 분도 그러니까 뭐 이자 받으신 거 있어가지고 쌤쌤이란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지금 손해 봤다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 대표님 그러면은 딱 2027년 정도면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뭐 2027년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금 더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한 2024년이나 2025년 정도만 돼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2024년, 2025년은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러면은 이제 주가도 이제 또 이렇게 조금 더 뭐 아주 막 급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금이나 채권에 왕창 넣어놨다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신 분들이 경기가 살아나네 주가가 조금씩 오르네 그래서 또 주가에 또 올라오면 이제 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님 그 일부 자금을 그러면은 딱 좋아. 그러면 내가 주식에 한번 좀 넣어보자.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좀 어디 섹터나 주식이 좀 좋아 보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가격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의 전망만 보는데 우리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망도 좋고 가격도 좋은 건 다 이해하겠는데 막상 이런 경기의 어떤 불안정성이 이제 확대가 되면 내가 버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의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뭐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위주로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세 번째는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매우 보수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 같은 거, 엔비디아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업종이 막 살아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애플 같은 거나 MS 같은 게 들어가겠죠. 빅테크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겠죠. 우리가 미국 기업들 보면은 생필품이라든가 그죠? 예. 바이오 같은 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우 보수적인 건 뭐냐면은 배당을 목적으로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 회사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내 성향을 맞고 그 안에서 내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짜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형 성장 보수 매우 보수 이 주식들이 다 어느 정도는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향에 비추어서 그렇죠. 사라. 예. 근데 매우 공격적인 거는 주가 하락률이 굉장히 크고 이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덜 공격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지금 버티고 있고 그죠. 그다음 보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 올라가고 이게 보수적인 게 경기 방어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우 보수적인 건 뭐냐면 배당을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주가 수익률이 높고 배당만 받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내가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서 속상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내 투자 노하우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냥 무조건
이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이거 갈아탈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1차적으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성향은 이게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도 되고 뭐 등등의 어떠한 게 이제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성향이 매우 보수적인데 주변에서 엔비디아, 테슬라 매우 공격형인 걸 추천한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사봤자 버티지도 못하고 못하죠. 또 상황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면 또 금방 또 팔아버릴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의 원칙이 다 무너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도 그 자산이 포트폴리오가 엉망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소신을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기업 선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 그래가지고 뭐 수익이 나겠냐 그런 포트폴리오 별로. 근데 지금 그런 포트폴리오가 또 잘 먹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이제 자산 생식 목적이고 길게 가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어떤 거시경제로 하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중장기 투자를 관점으로 5년 뭐 10년을 가져가신 분들 이야기니까 그러나 요즘처럼 뭐 주가 하락 시기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예요. 예, 다른 이제 트레이닝이니까 트레이딩이고 서로 다른 거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가치주가 ETF 중에 SCHD라고 그 배당 성장주인가요? 그거는 주가가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가치주 위주로 이렇게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뭐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그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 주식 거의 2배가 있고 배당도 나오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게 정답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신 분이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야 된다, 이렇게 짜야 된다. 물론 말씀은 맞는데, 이제 처음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정석대로 짜다가 그다음 내 성향대로 저희 어느 투자자님 같은 경우는 매우 공격적이세요. 예. 그래서 시장 상황에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이 그런 회사잖아요. 네, 매우 엄청 공격적인 50% 기업이죠.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올라갔다 막 올라갔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믿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의 우리 리스크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경기 성장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잘 되기만 바라야지 여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매우 보수적인 거는 뭐 시장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이제 길게 하시고 오래 하실 거니까 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중간격, 중간보다 조금 성장형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장형적으로. 그러면은 약간 뭐 빅테크나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쪽. 그렇죠.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매우 성장적인 게 아니고 그냥 성장형이 가까우니까 저는 애플 같은 성향이 또 마음에 들죠. 애플. 네. 그 애플은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항상 작은 주식보다는 큰 주식으로 돈이 몰립니다. 예. 근데 애플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모든 자산 중에 모든 자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 애플로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네. 예. 물론 자국에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사람을 제외한 우리 같은 사람은 애플이 작년에 $180 찍고 지금 150, 160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죠? 환율이 30% 넘게 상승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가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12월 달에 가장 비싸게 주신 분이 지금은 수익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다른 기업들은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애플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또 그 아이폰뿐만 아니라 또 애플카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를 만들면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이러면은 진짜 성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3,800조고요. MS가 지금 시가총액 2,500조입니다. 거의 1,000조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300 조 되잖아요. 400조가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나라 지금 1,700에서 1,800 기업 코스닥 거래 다 합쳐도 1,700조 되려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네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고 또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미국 주식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본질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본시장에서의 본질, 주식시장 특히 전체 전 세계 시가총액의 미국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100으로 본다면? 100으로 본다면 한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절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그게 얼마나 파괴력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한 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5%대. 일본도 5%대. 독일이 4%대인가? 이렇게 될 거고 프랑스도 그럴 거고. 그럼 한국이 몇 프로대냐 이거지. 1.8%대요. 2%도 안 2%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200개 나라 중에 대략 200개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99개가 거기서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한 9개가 한 2%, 3%,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합쳐서 있다 보시면 네. 되죠. 그러면 세상의 돈은 다 어딨냐 이거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식이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려울 때 보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상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의 미풍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태풍이 돼버린단 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시려면 미국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달러라는 거는 이번에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달러라는 건 뭐냐면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이게 안전자산으로 또 탈바꿈 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내려오면은 달러로 좀 바꿔놓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또 이런 질문 하시죠. 그러면 그거 달러가 높은데 미국 주식 하려면은 달러가 높으니까 좀 떨어질 때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달러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1% 빠지면 걔는 또 뭡니까 한 2, 3% 올라가 버려요. 미국 주식은. 그런 게 또 요즘에 또 딜레마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참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뭐 환율적인 면은 조금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뭐 좀 한 번 더 주식이 좀 출렁한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 좀 많이 빠진다 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한번 사보는 그렇죠. 것도. 과감하게 살 필요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주식은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나가는 주식들 빅테크라든가 앞으로 4차 산업 끌고 가는 것도 말고요. 그 외의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가가 요번에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해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성장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를 먼저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아마 스타트는 걔네들이 먼저 끊어버리거든요. 항상. 반등할 때요? 예.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먼저 스타트 끌고 그 안에서도 미국 주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민주식도 많고요. 1달러짜리 많고 0.23달러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다 말고 애플이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반등을 할 때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중소형주들은 바닥이라 해가지고 저거 사업 전망이 높겠지 해서 딱 잡는 거는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예, 나중에. 대형주가 올라오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가 딱 가고 나면 이제 대형주가 어느 상황에서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또 팍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내에서 좀 적용을 했을 때 국내 주식 지금 한 2,300대더라고요. 그러면 국내도 만약에 이제 좀 다시 반등의 분위기가 생긴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엔솔이나 이런 주식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시장은 분명히 화기애애해집니다. 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지금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뭐 일부의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니까 화기애애하지가 않아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나아질 기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채권 투자자들도 이제 미국 채권 괜찮네. 그러니까 미국 괜찮게 볼 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애플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엔비디아도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로 사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 순서군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을 갖고 주가가 반등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경제 상황을 보시고 투자자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가 안 내려가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참 보면 삼성전자 이제 그 겨울이 온다 또 오늘 나왔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예, 또 뭐 근데 뭐 6개월 전, 1년 전에 실적 좋다고 해서도 주가 안 오르고 겨울이 온다고 해서 또 주가 안 오르면 도대체 언제 주가가 오르는 거야. 근데 결국은 좀 대외적인 그런 그렇죠. 수급적인 그런 게 더 중요한 굉장히 요소라고.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운명인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지은 대부분의 나라들 그래요. 어쩔 수 그래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죠. 예. 요즘에 보면은 2차 전지 잘 가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못나서 그래서 물론 못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하지만 그 못나은 게 과연 그렇게 못 나왔을까? 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뭐 2차 전지는 뭐 요즘에 한참 못 났다고 하더니만 요즘 잘 간다고 또 내가 잘 나는 주식이 이렇게 얘기하기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좀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서브프라임 때나 뭐 그 2010년, 15년 이런 중반 때도 이렇게 한 번씩 휘청거릴 때 우리나라 주가가 휘청거릴 때 이런 시기를 거치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서 결국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는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가 경기 성장과 직결적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도 예외적이지 않.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삼성전자 주가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반도체 다 안 좋아요. 이건 반도체 경기 인덱스는 민감주예요. 계속 빠지더라고요. 경기 민감주라고 그래요. 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바로바로 나타나죠. 그럼 그때는 많이 빠진 만큼 많이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성장이 되면은 이제 늘 그랬듯이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진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성장 그 힘을 받기 때문에 근데 앞에 힘보다는 뒤에 힘이 더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돈도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려하고 걱정은 되시지만 좀 지금 상태가 힘들어서 걱정으로 보이실지 모르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 또 뭐 9만 원 또 언제 그랬냐 또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10만 원도 뚫을 수 있을까요? 10만 원요? 10만 전자. 뚫죠. 저는 뚫다고 봐요. 그래요. 다만 시간의 문제지. 예. 경기가 좀 회복이 빨리 되면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럼 2027년인 건가요? 대략 뭐 2027년은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뭐 2024년 이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예, 좀 그래도 한 2년 봐야 돼요. 봤을 때 주가 이제 많이 좀 괜찮아지고 있구나 느끼면 아마 내년 후반부터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좋아지네. 이제 좀 안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느낌을 받지 않을까. 내년 후반 정도. 내년 후반까지. 그러면 삼성전자도 만약에 좀 미국 투자 이런 것보다 그래도 국내 주식이고 국내 주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좀 편한 면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께서 국내 주식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지금도 않습니다. 가격이 낮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대신 이제 모아가는 주식수로 모아가는 개념이지 지금이 가격이 저가라고 해서 또 목돈으로 딱 들어오지 마시고. 네. 그 기한이 있는 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매월 뭐 내가 그러니까 아까 소대 말씀드린 이게 가격이 낮은 기간이 앞으로 좀 길게 갈 거니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예. 서둘러서 막 지금 아니면 안 사겠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 그랬잖아요. 지금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다들 잡았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안 펴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파운드리에서 TSMC랑 막 경쟁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램 가격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은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뭐 경영진 그런 뭐 경영 전략의 부재 뭐 이런 것도 막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것보다는 요인보다는 그렇죠. 외부적인 걸로 돌릴 필요가 TSMC 주식도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되겠네요.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 자체 문제라고 오해하는 순간 지금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뭘로 해석하실 거냐 이거죠. 그렇죠. 엔비디아 6개월 만에 지금 360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더 나쁜 거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렇죠, 그렇죠. 엔비디아는 진짜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놀라운 게 엔비디아 진짜 그랬거든요. 한 1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한 10%만 빠져도 그 눌린 목자리만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 했는데 네, 사람들이 그랬죠. 그랬잖아요. 지금 50% 빠졌는데도 안 사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빠져도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게 심리라는 게 그죠. 정말 그 급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게 급격하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 요즘에 좀 미디어를 보면은 막 혹시 태조 이방원이라고 말 들어보셨나요? 예.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주, 원자력을 말하는 건데 뭐 조금씩 조정을 또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또 좋은 건 또 좋더라고요. 여전히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해서. 방산주가 요즘에 보니까 주가가 네. 한 2배 정도, 2배 이상씩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방산주, 아니 큰 테마가 방산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산주 의외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안 하셨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하신가 봐요. 물론 저도 안 했지만 왜냐하면 큰 이슈가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방산주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월때 전쟁 터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6개월 정도 이렇게 주가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9월달 되면서 주가 하락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보면은 방산주는 이제 조금은 좀 쉽지 않겠다.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게 전쟁 아직도 좀 여진이 남아 있고 이런 데도요. 왜냐하면 주가가 그 6개월,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2~3배가 올랐다는 건 뭐냐면 미래 가치까지 다 수익을 땡겨온 거거든요. 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산업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매수세가 좋으니까 막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1년 만에 막 5배, 10배 올라가잖아요. 그 기업이 대기업이라도 이건 미래 가치를 다 땡겨. 뭐 그렇죠. 다 땡겨오는 거예요. 집 살 때처럼 그냥 빚으로 그냥 끌고 와서. 다 땡겨오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10년 후에 그 가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10년 후의 가격을 1년 만에 끊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갈아타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요.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뭐 성장주니까 주가가 떨어지시면 이거는 유효하죠. 저는 반도체 2차 전지는 뭐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할 거 없습니다. 혹시 떨어지죠. 2차 전지에서는 어떤 좀 기업이 좋아 보이세요? 그게 추천은 아니고 네. 그냥 한번 2차 전지에서요? 예, 그냥 편하게 한번. 어떤 기업이 좋다기보다는 저는 2차 전지 전체를 다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도 의외로 괜찮아요.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60만 원에서 공모주 때 아주 그냥 30만 원대 사람들 많이 실망하셨는데 최근 50만 원대 다시 돌파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카 같은 경우도 그 양극재인데 아예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콕 찍어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이번 시장에서 완전히 저는 다른 양상의 주가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래요? 정고점을 사상 최고치의 정고점을 며칠 전에 뚫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게 어찌 보면은 또 미래에 또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LG 엔솔하고 뭐 삼성 SDI도 있지 케미칼.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뭐 코스닥의 에코프로민 같은 게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1등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들도 따라오겠지만 현재로서는 1등들이 가장 그래도 든든하지 않을까. 이번에 에너지 솔루션 보면서 역시 2차 전지가 힘이 세구나. 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도 한번 또 만약에 출렁인다 하면 담을 필요도 있겠네요. 2차 전지는 영원한 테마, 그러니까 4차 산업에 있어서 테마 중에 테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네. 그럴 것 같고 나머지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조선주도 살아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미국이 유럽에서 이제 발주하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수혜를 볼 거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좀 차근차근 봐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태양광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 태양광 요즘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것도 근데 요거는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책주거든 정책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또 골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책주가 아니라 우리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자동차 뭐 이런 것이니까 만약에 5개 중에 저는 고른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주식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을 하는데 좀 용이한 거는 그러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그렇죠. 반도체 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렇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2차 전지 반도체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죠. 그게 낫지.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어렵고 어렵죠. 경기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순환도 하니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에 특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뭐 물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순하게 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 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계 정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바뀌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이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냐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냐면은 돈을 풀면은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돈을 풀면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비례해서 근데 얘는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요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어찌 보면은 경기도 상승하고 물가가 안 올라가면 좋잖아요. 적게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인플레이션. 지금은 경기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물가가 너무 과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는 코로나 전에는 왜 그랬고 코로나 후에는 왜 지금 우리가 물가에 시달리냐 이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 세계화가 완전히 판이 깨지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미국의 동맹국들, 주변국들 플러스 그에 이제 대립 관계가 중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질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크게 차이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도 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자제품도 뭐 한국 거 삼성전자, LG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안 나거나 조금 떨어진다 해도 가격이 좀 저렴하면은 그냥 중국 거 사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물건 가격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면 또 어떤 거 쓰면 됩니까? 똑같은 거라면? 뭐 인도네시아, 그렇죠.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차는 헝가리, 폴란드가 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가가 돈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이만큼 올라야 될 게 이걸 해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이게 판이 깨지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게 아니라 근데 공장들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 미국으로 가고 인건비만 높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본질이 뭐냐? 찾아보시면 동영상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이 따라와서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 대목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 30년 동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했던 이 제품을 만들던 중소기업이 사라졌을 거고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사서 좋은데 뭔가 나의 그 삶에 있어서는 불안성은 계속 존재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줬을 거고 그것들이 지금의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특히 제조와 관련된 것들은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요타 차하고 미국의 GM인가 포드하고 전기차를 내놓는다 그러면 얘는 한국에서 2차 전지도 가져와야 되고 반도체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운임비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차량 같은 경우 바로 공장 옆에 반도체 있지, 2차 전지 있지. 가격 경쟁이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 보조금도 주고. 중국 거 못 쓰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서 미국이 중국을 괴롭혔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다 투자했으면 가장 수익이 좋았냐 하면 물론 개별적일 수도 있지만 15년, 20년 전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나라라고 얘기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계화시계. 개발도상국?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 그 다음에 나왔던 단어가 브릭스.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트남 알아.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되냐? 어느 나라에 또 미국으로 가야 또 이게 또 미국 가는 거예요. 그 돈도 공장 다 저기 있지.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상황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주식 사러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하잖아요. 그 물가 금리는 낮는데 물가가 올랐잖아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이 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걔네 또 임금이 또 낮잖아요. 이 물가 올라간 만큼 채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위험 자산이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 건 하긴 싫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죠. 주식 투자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국민들도. 네.
왜냐하면 금리는 낮고 물가가 안정적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금리는 낮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을 머리에서 마련을 해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장롱에 원래 또 현금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거 빼가지고 투자하고 있다고 그러죠. 요즘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는 미국 기업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좀 더 맞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중국을 접고 베트남 접고 이게 아니라 아까 30년의 시간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온 것처럼 앞으로 또 몇십 년의 시간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주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런 걸부터 자유로운 업종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게 있나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물가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겠죠. 판매가한테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키는 것들 생필품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좀 확실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요즘에 유일하게 이 시장에서 방상주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에 손해도 안 났고 수익만 난 기업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요. 몇 개 있겠지만 대형주 얘기서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서 보면은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 아니 미국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검색해 보세요.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예. 그렇구나. 존슨앤존슨도 괜찮습니다. 그죠? 뉴욕 거래소에서 얘네는 시가총액 1,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의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주자죠. 전 세계. 그렇다고 시장이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얘네들 별거 아니겠네요.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보수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 전략층 포트폴리오 보면 보수적인 관점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존슨앤존슨은 배당도 잘 주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 수익률은 10년 동안에 300% 올랐으니까.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이거 애플급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공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선택을 여러 번 모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기업인지 전 처음 알았는데요. 그죠. 예.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우리하고 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도 메트라이프 같은 사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생명이라는 사기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예, 그쪽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건강보험공단처럼 그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만에 이런 패러다임 정말 시프트가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금리 인상과 환율이라는 거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지시면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단타는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를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장타 5년, 10년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4분기에 들어서면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 투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눈여겨 보시다가 이런 거 존슨앤존슨 같은 거 배당주 투자 겸해서 투자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창 유행한 게 중에 뭐냐면 미국 주식 매월 배당 받기 뭐 그런 거 있었죠. 맞아. 포트 꾸려가지고 매달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분기별로 웬만해서는 다 주거든요. 근데 매월 다르게 돼 있으니까 기업마다 다 같은 달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 짜셔도 되시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요, 혹시 그 대표님, 진짜 한 포트에 진짜 5% 10% 정도 적게 해가지고요, 길게 투자할 마음 먹고 진짜 한번 10배 주식 한번 해보겠다. 조금 그렇게 텐베거, 소위 샌베거라고 하는 그런 섹터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는지. 뭐 질문에 제가 찬물을 끼얹는다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다 나왔잖아요. 네.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메타버스 관련된 우리나라 카카오도 그렇지만 웬만한 그런 다 나온 거구나. 그렇죠.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때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품으로 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앞으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성장 수익률이 높은 게 뭐냐 그러면 4차 산업과 관련 기술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스마트카 맞아요. 스마트카 쪽에서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예.
뭐 카에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거든요. 앞으로 산업에 있어서. 아, 근데 이제 10년 동안 본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수익률이 10년 동안 좋냐, 2차 전지가 수익률이 좋냐, 아니면 진짜 아무도 모르겠죠. 소프트웨어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건 좋냐,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10년 동안 5년에 10년을 두고 본다면, 그러니까 앞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애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난 앞 사이클에서 1000% 났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그 전부터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한번 그게 우리 현재처럼 이렇게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탕탕탕 올라간 게 이제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카 산업이 제대로만 돌아가 준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보면은 가장 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네, 모빌리티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만약에 1억 정도의 현금이 뿅 하고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주식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뭐 아까 처음에 뭐 예를 얘기하실 때는 뭐 현금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 갖고 있고 근데 주식은 일부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싸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뭐 예금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좀 포트를 꾸리면은 괜찮을까?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진짜 부럽다. 그런 신규 자금이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죠. 아, 그러세요? 그렇죠, 많죠. 포트폴리오도 뭐 저번에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의 포트폴리오보다 지금 포트폴리오 훨씬 더 이쁘게 나오겠죠. 예. 만약에 그런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50%는 저의 성향이라고 생각하셔요. 저의 성향. 50%는 성장주 위주로 갈 거고요. 아, 성장주 빅테크. 예.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는 바이오, 아까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비재 같은 경우도 괜찮고. 왜냐하면 무시 못 합니다. 예,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게 또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화장품 회사, 뭐 음식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비재라고 하면? 좀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 있는 거 말고. 말고 글로벌적으로. 예, 맥도날드라든가 아니면은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네. 예, 글로벌 기업들 최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것들하고 아까 헬스케어 같은 것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런 진단주 이런 거 말고요. 네. 예, 이제 큰 그림에서 헬스케어 있잖아요. 예, 제약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나머지 20%는 이제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예,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거는 이제 기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에서 20%는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예, 항상 유지하시고 계신 게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지금을 좀 주식 투자하는 시기라고 좀 느껴지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왜냐면 어떤 분들은 보면은 현금을 뭐 주식 다 팔고 현금 갖고 있으라는 분도 있고 최소 50% 이상 현금 갖고 있으시는 분도 있는데 한 20%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매우 시장을. 지금이 또 싸다고 평가를 예. 하시는 거고. 어차피 물론 이제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좀 시차로 두고 들어갈 거고 시차로 두고 될 것 같은데 그래봐야 뭐 6개월 안에 시차는 뭐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할 수 있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고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시차를 두면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짜놓고 돈 들어가는 거는 좀 시차를 두시면서 시간 차이를 두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아까 소비재 얘기하셨을 때 한국 기업 말고 좀 미국을 얘기하셨잖아요. 글로벌적으로 혹시 그 네이버 카카오 또 봤을 때 이게 지금 빅테크 중에 구글은 진짜 PER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싸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신저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단 높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투자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반도체 얘기해드렸지만 얘네 둘도 그렇고 미국의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메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놈들이 같은 섹터로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좋죠. 예, 가격으로는 매력적이죠. 예.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 봐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얘네들이 언제 가격으로 지금 돌아왔냐면 2018년도인가 2016년 17년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2018년도 우리 그 액면 분할 시점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가치가 그렇게 쪼그라든 그 5, 6년 사이에는 더 올랐잖아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카카오 좀 사람들이 여론이 좀 많이 변한 게 뭐 독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그 분할 이슈 있잖아요. 자꾸 내부에 있는 거 따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나쁘죠. 아, 그건 나빠요. 저도 투자자니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음. 예, 뭐 우리 투자자님들 뭐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그 우리 소액주주들한테는 정말 그 그쵸. 상처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카카오가 우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 좋아요. 좋은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높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 조금 잘 다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느 순간 뭐 지쳤어요. 네, 툭하면 뭐 맞아요. 분할을 한다고. 그건 우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자기네들의 그 주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주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 거기다 또 오늘 말씀해주신 패러다임 시프트에다가 이런 미국 기업의 이런 자국, 뭐 리쇼어링, 뭐 이런 네. 거까지 합치면 좀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겪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전에는 근데 미국 주식을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10년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 없었어요. 금융 환경에는. 근데 지금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셨던 분도 속상하지만 향후에 내가 좀 더 나아지면은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다들 마음들 갖고 계시죠. 네, 씁쓸한 현실이지만 어떻게 또 잘 바뀌면은 좋을 것 같다는 또 희망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미국 주식만 이제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뭐 한국 주식은 이런 매력이 있죠. 원래 주식 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원칙은 아닌데, 그 좋은 건 아닌데, 한국 주식은 거시경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은 흔들림이 크거든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 헤지펀드라든가 투기자본이 봤을 때는 한국은 거시경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매크로 경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구나. 예, 환차익도 볼 수도 있고, 환차익도 얘기한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랐죠. 우리한테 불리하지만 우리 대표님 미국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1,400원이나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1,400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게 빽해가지고 하락한다 그러면 1,300원 가질 것이냐, 1,200원 가질 것이냐, 1,100원 가질 것이냐 그런다 그러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1,400원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돈을 많이 살 수가,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가까지 빠진 상태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 주식을 보면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대부분 장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한데, 또 하나 이제 또 주의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금융권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전에도 여기서 채널에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잘 가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중장기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분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 아니면 뭐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라, 아니면 뭐 업종을 투자해라, 아니면 뭐 채권을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거시경제 사이클에서 이때는 이거 하고 이때는 이거 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중장기로 갈 건데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판이 바뀌게 되면 이거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좀 이걸 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섞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네, 진짜로. 예. 엇박자만 계속 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시장이 좀 더 이제 잠잠해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초단타 하신 분들이 수익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데이트레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럴들 세상이 또 이제 다가오는 거고. 상승장에서. 완전 상승장은 아니고 이런 조정장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예. 조금씩 찔끔찔끔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올 초반하고 작년에는 어떤 투자 트레이더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봤냐면, 뭐 우리가 스윙 트레이드를 하더라죠. 뭐 테마 조작기 아니면 어떤 급등주 이런 부류들의 트레이딩이 유효했고, 그 다음에 봄 이후부터는 모든 트레이딩이 다 투자도 모든 다 멈췄는데, 최근부터는 이제 그렇게 또 바뀌고, 그 대신 이제 하락 장세에서는 우리가
공매도 뭐라고 하잖아요. 우린 못하니까. 근데 우리 인버스 할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SQQ도 있고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우리가 공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아, 예,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네. 숨가쁘게 글로벌 경제도 보고 한국 경제도 보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넘나들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 가졌던 것 별 같습니다. 말씀입니다. 대표님 혹시 그럼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금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아마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중장기 투자자님들, 특히 중장기 투자자님들, 트레이닝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이야 조금은 다 아시겠는데, 내가 A라는 기업을 믿고 시장을 믿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런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듣지 마시고요. 예, 긍정적인 것만 찾으시려. 예를 들면은 네이버 보면은 뭐 정치, 경제, 사회 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생활, 뭐 세계면 있잖아요. 그런 거 스포츠. 보지 말고, 그러니까 IT라거나 문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하려고 하는지 차라리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내 멘탈이라든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게 있죠. 뭐냐면 건강 잘 챙기셔야죠. 예, 이럴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 잘 흰머리 챙기시고. 늘었다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건강 좀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이 상황을 공부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황을 좀 더 이런 거죠. 앞으로 새로운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재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이제 또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좀 요번에 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쳐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와 머니사이클의 저자이신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